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 있는 오늘하루 치과 원장 이정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구치부 임플란트에서 재미있는 각화치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가로서 이제 치과 개업한 지 이제 얼추 한 30년 돼 가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 각화치은이 이렇게 치아가 발치가 되고 나면 각화치은이 치관 부위로 어떤 변이가 생기는 것을 뭐 선생님들도 아실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임상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각화치은의 치관 쪽의 변이가 왜 생길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관 측에 생기는 변이의 원인이 뭐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왜 치관 쪽으로 변이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치관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뭔가 거기 구치부 어떤 연조직에 대한 뭔가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수술 후의 결과인데요. 수술 후에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연조직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치은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위에 했던 케이스에서의 이 각화치은을 만드는 방법하고 아래에서 했던 정내에서의 각화치은을 만드는 방법이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소개들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 정례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 이 발치된 부분에 설측과 협측을 비교했을 때 협측의 고래 흡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치과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 정례에서도 보면 협측의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협측에 굉장히 이렇게 심한 고래 컨캐비티를 볼 수 있죠. 협측의 고래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동반해서 각화치은의 뮤코직리말 정션의 변화도 생기는데요. 이 뮤코직리말 정션이 코로날로 굉장히 많은 변이가 일어나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뮤코직리말 정션의 변화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정례에서 제가 각화치은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수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파닉 부분만 절단해내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철을 다 하긴 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수술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연조직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그 연조직의 위치에서 크게 뭐 변화된 게 없는 걸 볼 수 있죠. 단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협측에 기존에 있었던 이 컨캐비티, 컨케이브한 형태가 좀 더 이렇게 편편해지고 보기에 뭐 약간 볼록해진 그런 모양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전과 술 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조직의 위치의 변화는 거의 위치의 변화는 생겨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시켰으니까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보철이 들어갔을 때 이 각화치은이
굉장히 많이 재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각화치은의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조직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APR 포션드 플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양의 각화치은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각화치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했던 여기에서 했던 방법은 협측의 이 컨케비티를 갖고 있었던 그 부분에 골 이식을 한 것 말고는 달리 한 것이 없었는데 이 골 이식만 한 걸 가지고도 각화치은이 재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증례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각화치은의 코로날 쪽으로의 변이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협측의 볼륨이 굉장히 볼륨과 관련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증례처럼 주위에 어느 정도의 각화치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협측의 볼륨을 골 이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협측의 볼륨을 원래 자연체가 갖고 있었던 그 형태에 비슷하게 골 이식을 해서 볼륨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각화치은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치은이 재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생된 각화치은의 어떤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것을 보면요. 이 환자분은 뭐 막 10년, 20년 된 그런 증례는 아니지만 4.8개월 후에 팔로우한 사진이거든요. 전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술 전보다는 협측의 각화치은의 뮤코징기말 정션이 이렇게 많이 변이된 걸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임플란트 이렇게 보철이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5.5개월째의 팔로업과 4년 8개월이 지난 후에 팔로업의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4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각화치은의 양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각화치은의 양이 줄어든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협측의 볼륨이 줄었다는 거죠. 이 환자분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 해석은 뭐냐면, 각화치은이 줄었는데 이 각화치은이 준 게 이 골의 영향이냐 연조직의 영향이냐 요걸 비교를 했을 때 제 평가는 연조직의 볼륨이 줄어든 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방에 있는 골의 골폭의 두께도 좀 감소한 부분들은 있긴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환자분의 CT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CT에서도 골의 미세한 변화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연조직의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협측의 볼륨이 보철 직후보단 협측의 볼륨이 줄었다는 거죠. 협측의 볼륨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화치은의 양도 볼륨도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화치은 뮤코징기말 정션은 협측의 볼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의 스탠다드 엑스레이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치주를 평가할 때 그 치아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이 크레스탈 본의 덴시티, 거기에 코티칼라이제이션 이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21년 6월 3일이 아마 4년 6개월 이렇게 된 8개월 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요때 이렇게 봐보면 이 임플란트 주변에 굉장히 잘 이 코티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요. 이 환자분의 협측, 이게 골의 이 상악과 하악의 어떤 이치 관계에서
임플란트가 약간 협측에 식립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이 협측의 골이 이렇게 이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협측에 이식되어 있는 골이 나중에 4년 8개월이 지났을 때 협측의 골이 이렇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요 가운데 있는 사진만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원래 있었던 본은 이 정도의 이 본의 라인이 보이고요. 거기에 이식한 뼈는 이렇게 이제 뼈가 이식이 됐는데, 요 이식한 뼈가 4년 8개월 후에 새로운 이 코디갈 본이 생기고 안쪽에 캔슬러스 본이 파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협측의 볼륨이 수술 직후보다는 협측의 볼륨이 물론 약간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이 감소한 양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각화친이 줄어드는 부분이 본의 볼륨도 줄지만 우리가 연조지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연조직의 볼륨도 좀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런 연조직의 볼륨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드렸던 질문처럼 이 각화치은이 이 코로날로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이게 보시면 보통 이제 린데 그룹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잖아요. 여기 발치와의 어떤 그런 치아가 발치됐을 때에 발치와의 어떤 고래 변화를 보는 사진, 고래 변화를 보면 이 논문에서도 설측에 있는 골은 물론 미세하게 설측에 있는 골의 높이도 변화가 있죠. 그렇지만 협측 전체적인 골의 버리칼한 수직적인 골의 어떤 흡수도 있지만 아주 눈에 띄게 큰 변화는 협측의 골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뭐 어떤 경우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생긴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더 적게 생긴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측은 골의 변화가 별로 많지 않은데 협측의 골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설측에 있는 각화치은은 별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 협측에 있는 각화치은에 이 볼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협측의 각화치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옆에 사진에서 보시면 설측의 어떤 볼륨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협측의 골의 변화는 이 사진에서처럼 굉장히 크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많은 이 협측 골의 흡수와 함께 뮤코지니멀 정션의 급격한 이런 변화도 같이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뮤코지니멀 정션의 이 변화, 이 코로날로 어떤 그런 변이는 본의 볼륨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임플란트에서 협측의 각화치은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임플란트에서 이 각화치은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정반대의 서로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 각화치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느 한쪽에서는 각화치은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각화치은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긴 한데 이제 이 주장들을 종합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치은을 만들기 위한 술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이제 전체적인 논문 이 컨센서스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다 하면 좋긴 하다
라는 것이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화치은의 어떤 그런 임상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의 의미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하죠. 근데 제가 각화치은 이식이 필요하다. 각화치은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거의 처음 환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97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99년도에 오셨던 환자분인데 이 환자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 환자분은 이런 징지발 이렇게 맞은 부분에 약간의 어떤 그런 징지바이티스도 있고 거의 이 각화치은이 치아 주변에 각화치은이 없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불편은 뭐였냐면 양치할 때 너무 아파서 양치를 못하겠다는 게 이 환자분의 주소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 환자분이 원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환자분에서 각화치은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뭐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징니발 그라프트이죠. 그래서 프리징니발 그라프트를 하기 위해서 패드를 형성하고 요 당시에 이제 했던 그라프트는 스트립 그라프트라고 이렇게 아주 얇게 천장에서 아주 얇게 이렇게 채취를 해서 보통 이제 얇게 떼니까 뭐 2줄, 3줄 이렇게 아니면 좀 길게 짧게 뭐 마음대로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줄을 떼서 이렇게 이제 이식을 했죠. 스트립 그라프트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테이크가 이게 이제 이 레시피어튼 베드에 굉장히 잘 부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슈처나 이런 것들을 물론 워낙 얇기 때문에 슈처를 하기도 마땅치도 않기도 하지만 슈처를 그렇게 공들여서 하지 않아도 생착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장점이 있고 또 이 도너 사이트의 어떤 그런 모빌리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FGG 테크닉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라프트한 스트립 그라프트가 이렇게 잘 생착이 일어났고요. 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됐던 상태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이식한 모양과 큰 차이 나지 않게 이렇게 힐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각화치은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이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초창기 때 했던 증례에서 이 환자분이 21년도에 저희 병원에 다시 이제 팔로우업을 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요. 수술한 지 21년 6개월째니까 상당한 긴 기간 동안의 팔로우업이죠. 요 기간 21년이라는 기간 후에 상태를 보시면 힐링이 일어난 직후와 21년이 지난 후를 비교했을 때도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FG 테크닉이라는 것은 각화치은으로서의 굉장히 장기적인 안정성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GG를 하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초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6번 치아에서 물론 6번 치아는 그 이후로 어떤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크라운을 하게 되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클리니컬 크라운 길이가 술 전보단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옆에 있는 치아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클리니컬 크라운이 더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이 환자분은 요 부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편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어서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 반대편도 뭐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21년 5개월 이렇게 팔로우 해보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악 전치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얇은 띵한 징기발 바이오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징기발 리세션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생겨 있어서 이제 요 부분도 같이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요. 여기 부분에 했던 이 루트 커버리지가 장기적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루트 커버리지 한 부분들이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아주 장기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스트립 그라프트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트립 그라프트는 이 조직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주변의 조직과 상당히 이렇게 매칭이 좀 잘 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 각과치은이 꼭 필요하냐라는 것은 상당히 이 컨트로버시하긴 하지만 각과치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개되는 방법들이 있죠.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선생님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뭐 그런 테크닉도 있을 거고, 거의 대부분은 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봤던 테크닉일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본그라프트와 에피칼 포션드 플랩이 각과치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정례에서 보여드렸고, 이거는 아마 각과치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아마 거의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과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이용한 에피칼 포션드 플랩에 대해서 정례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고 이제 충분히 힐링이 돼서 된 상태에서 이제 2차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서 협측에 각과치인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설측에만 각과치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측에 있는 이 각과치인을 최대한 끌어다가 에피칼로 내려서 각과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파셜 티크니스 플랩으로 이제 치은을 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넓은 부위, 넓은 어떤 그런 밴드를 갖고 있지 않죠. 이 각과치은이. 제가 오래전에 했던 수술이어서 사진이나 이런 질들이 아주 좋지는 않긴 하네요. 어찌됐든 여기에 이렇게 각과치은이 이렇게 넓지 않지만 임플란트와 충분히 떨어져서 이렇게 하방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각과치은이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위치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이 마진에서부터 설치까지는 전부 다 각과치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한 양의 각과치은이 술 전에 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각과치은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팔로업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이게 충분한 양의 각과치은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칼 포션드 플랩, 파셜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이 각과치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에피칼 포션드 플랩이 파셜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이 항상 각화치은을 만들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정례도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정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각화치은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화치은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 환자분이 23년 4개월간의 상당히 장기간의 이렇게 팔로업을 했는데요. 23년 4개월째의 사진을 보시면 각화치은이 거의 이렇게 마진 쪽에 거의 밴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하방에는 거의 각화치은이 없어진 상태죠. 이제 이 환자분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이 에피칼 포션, 파셜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이 환자분이 치아가 존재했을 때에 원래 갖고 있었던 뮤코직니발 정션이 있겠잖아요. 그 뮤코직니발 정션을 파셜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으로 그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각화치은의 양이 환자분이 원래 내치아가 갖고 있었을 때에 갖고 있었던 뮤코직니발 정션의 그 위치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각화치은이 협측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각화치은의 코로날로의 변이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각화치은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 케이스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을 관리하는데 크게 많이 불편함을 갖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 불편함이 있냐 없냐에서 이 각화치은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스티블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은 충분한 깊이의 이 베스티블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97년도에 제작 당시에 모델에서 찍었던 크라운의 이 골드의 노출 정도와 23년이 흘렀을 때의 골드의 노출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클리니컬 크라운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의 스탠다드 엑스레이를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익스터널 임플란트가 훨씬 더 많은 유저가 많았고 저도 이 당시에는 익스터널 임플란트만 사용하던 시절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직후와 이렇게 서로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의 골의 높이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잘 유지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요 증례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장기적인 성공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정례에서요. 똑같은 방법으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했는데요.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이용해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한 정례이거든요. 이렇게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했을 때 힐링을 보시면 이제 요 사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7번 부위에는 협측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각화치은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6번 부위에는 각화치은이 별로 존재하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뮤코직니발 정션을 이렇게 그려보면 뮤코직니발 정션이 원래
이 환자분의 자연치아가 있었을 때에 뭐 이 정도의 요 사진에서 이제 보시면 원래 이 미코징이발 정션이 이 자연치아가 있었을 때에 뭐 이 정도 높이의 미코징이발 정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이치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7번에 각화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7번의 클리니컬 크라운이 미코징이발 정션을 넘어서 클리니컬 크라운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에서 각화치은이 6번 부위에 각화치은이 만들어지려면 이 치아의 클리니컬 크라운이 정상적인 주위에 있는 치아와 비슷한 클리니컬 크라운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의 클리니컬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요 증례에서 보신 것처럼 이 파셜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코징이발 정션을 재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셜 티크니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미코징이발 정션으로 힐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파셜 티크니스가 아니고 풀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은 힐링이 어떻게 될까, 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풀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한 증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증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99년도에 했던 오래전에 했던 증례인데요. 이 환자분의 미코징이발 정션을 그려보면 요런 부위로 이렇게 이제 코로날로 어떤 그런 미코징이발 정션의 변이가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물론 협측의 골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도 수술에 의해서 미코징이발 정션의 변이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보면 이렇게 미코징이발 정션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라인으로 이 미코징이발 정션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이 환자분에서 이제 풀 티크니스로, 조금 전에는 파셜 티크니스로 했지만 이번에는 세컨 서저리를 하면서 풀 티크니스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시행한 거예요. 이렇게 풀 티크니스로 했을 때 앞에 있는 치아의 미코징이발 정션이 이 정도 된 것처럼 보이고요. 뒤에 부분은 한 이 정도 된 것처럼 보이는데 미코징이발 정션을 한참 넘어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한 거죠. 이렇게 한참 넘어서 에피칼 포션드를 했을 때의 힐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코징이발 정션에 굉장히 급격한 어떤 그 변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급격한 어떤 왜곡 원래 갖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미코징이발 정션이 바뀌어 버린 거죠. 풀 티크니스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하니까. 근데 이 환자분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팔로우, 아주 롱텀은 아니지만 팔로업 결과를 보시면요, 1년 7개월째의 팔로업을 보면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이 미코징이발 정션, 원래 이 환자분의 6번 치아에 있었을 것 같은 이 미코징이발 정션 하방에 있었던 이런 각화치원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풀 티크니스로 이게 만들어 놓은 이 각화치원도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미코징이발 정션을 바꿀 수 없다고, 특히 이제 중간 결손, 이 환자분은 중간 이렇게 앞뒤에 치아가 있는 중간 결손 증례에서 각화치원을 내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원래 갖고 있었던 미코징이발 정션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이 증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증례에서는 그러면
6번 이제 중간 결손인 경우에는 그러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 차 이게 7번에 어떤 우리가 폴티그네스 에이피칼 포션드 플랩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큰 밴드로 각화치연을 만들었을 때 그곳은 유지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고 이제 2차 수술을 하면서 에이피칼 포션드 플랩을 이 뮤코니멀 정션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의 이제 각화치연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뮤코니멀 정션을 넘어서 각화치연이 뮤코니멀 정션을 넘어서 이게 각화치연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각화치연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냐, 유지가 안 되냐라는 거죠. 이 환자분의 롱텀 팔로우를 보면 19년이 흘렀네요. 19년이 흘렀을 때 이렇게 협측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굉장히 넓게 있었던 각화치연의 전체적인 볼륨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뮤코니멀 정션을 넘어서 존재했던 각화치연이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대부분 다 없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원래 갖고 있었을 것 같은 이 뮤코니멀 정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협측의 볼륨이 술 후 직후에 비해서 협측의 볼륨이 전반적으로 약간 협측의 볼륨이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실제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골 이식을 했지만 협측의 볼륨이 일부 줄어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측의 볼륨이 이렇게 이제 줄면서 전체적으로 뮤코니멀 정션의 치관 쪽으로의 어떤 그런 변이도 같이 이렇게 이제 생겨진 거죠. 그래서 각화치연의 양이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보다도 전체적인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환자분에서 어떤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각화치연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스탠다드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뭐 이렇게 이제 보시기에 임플란트의 위치가 뭐 크게 어떤 그런 룰에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이 루트와의 근접되어 있는 거리의 임플란트는 요 라인이 처음 식립했을 때의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에 비해서 요 임플란트와 이 자연처와의 사이에 인터프록시말 본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 본이 플랫폼 레벨만큼 이렇게 내려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디스탈 부분에서는 플랫폼보다는 좀 더 하방에 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플랫폼보다는 더 상방까지 골에 증식이 일어난 것을 요 증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단독 결손에서 이제 중간 6번 치아와 이제 최후방 7번 치아에서 이제 풀티그네스 에이피칼 포션드 플랩을 봤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긴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6, 7번인데 그러니까 6, 7번에서 동시에 풀티그네스 에이피칼 포션드 플랩을 했을 때, 또 특히나 두꺼운 조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을 때에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좀 특이하게도 제가 01년도에 식립했던 환자분인데 01년도에는 제가 임플란트를 배울 때 뭐 하악에 동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이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코티칼 본을 뚫고 들어가니까 안쪽에는 완전히 큰 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7번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 코티칼 본을 이렇게 발치와
이렇게 직하방에 있는 코티컬 부분을 뚫고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이 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악동에 골 이식을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입했던 그런 좀 특이한 증례인데요. 힐링이 잘 이루어져서 2차 수술을 할 때 보통 이렇게 GBR 술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흡수성 막을 사용하고 GBR이 된 경우에는 위에 상방에 좀 두꺼운 조직이 형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아주 두꺼운 조직이 이렇게 크레스탈 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에피칼 포션, 풀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 플랩으로 이 조직을 끌어내려서 이제 최종 보철물이 됐을 때 협축이 굉장히 풍부한, 굉장히 두꺼운 FGG를 보통 하더라도 이렇게 두껍게 FGG가 잘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두껍게 안 하니까. 뭐 FGG 한 것보다도 더 두꺼운 풀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에 의한 만들어진 각화치연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각화치연이 이렇게 두꺼우면 뭐 변화가 혹시 안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증례였는데요. 술전 이제 힐링이 된 다음, 그 다음에 2차 수술 직후 최종 보철이 들어간 이렇게 후에 이제 팔로업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의 17년 10개월 후에 팔로업을 보시면 그 전에 존재했었던 협측의 이 앞에 있는 치아를 넘어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두껍게 있었던 그런 이 연조직의 두께가 전반적으로 원래 이 환자분이 갖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연조직의 두께로 변화가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각화치연의 양도 협측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각화치연의 양도 수술 직후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직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이런 변화가 생겨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직이 두꺼워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 알베올라 본에 있는 각화치연과 그러면 팔레이트에 있는 각화치연과 같냐? 그게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팔레이트에 있는 각화치연과 이 알베올라 본에 있는 각화치연은 상당히 다르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알베올라 본에 있었던 이 각화치연은 뮤코직류발 정션을 변화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자연차에서 FGG를 했던 케이스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각화치연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을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알베올라 본에 있었던 에피칼 포션드 플랩에 의한 각화치연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했던 증례에 어느 한 케이스도 이 알베올라 본에 있는 각화치연으로 이게 변이되어 있는 변이를 시켰을 때 어떤 그런 각화치연은 뮤코직류발 정션을 넘어서 존재한 증례는 제 평가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고요. 스탠다드 엑스레이 상태에서 보시면 뭐 17년 동안 잘 임플란트 주변의 골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화치연이 도대체 뭐냐? 각화치연이 왜 만들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그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아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는 배우지 않았는데 린데생님의 교과서에서 발췌한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수술을 보시면
이쪽에 있었던 각화치은을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이쪽에 있는 알베올라 미코사를 이쪽으로 대신에 이렇게 G 플라스트를 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스위치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해서 이제 여기에 힐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한 건데요. 요때까지만 해도 이 각화치은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메카니컬 이리테이션에 대한 적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니다. 이렇게 제네티컬하게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서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있던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카니컬 이리테이션에 의해서 이 각화치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치아 주변에는 어떤 그런 우리가 저자 기능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어떤 그런 이리테이션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리테이션과 스티뮬라이에 의해서 각화치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그런 시대에서 이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수술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디에피셀리아리제이션이 생기거든요. 위에 표면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이 죽고 다시 이제 이 부분에 상피화가 다시 재상피화가 일어나는데 이 재상피화가 일어날 때 이 부분 이제 힐링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의 힐링이 재상피화가 일어날 때 여기는 이리테이션을 받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알베올라 뮤코사와 같은 각화가 안 된 상피로 힐링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떤 메카니컬 이리테이션에 의해서 각화치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근데 결과는 이렇게 트랜스플란테이션 했던 이 각화치은에 다시 재상피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각화치은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각화치은을 만드는 것은 하방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가 이 상피의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인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인용한 이유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치과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논문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각화치은이 거의 원래 갖고 있었던 이 각화치은과 비슷한 양으로 재생이 됐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비슷한 양의 각화치은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멍키에서 했던 실험인데 4개월밖에 팔로우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크게 넓게 이렇게 왔던 이 징지바도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 생각하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징지바는 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이 뮤코사 파트에 있는 알베올라 뮤코사에서 온 각화치은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화치은이 만약 팔레이트에서 이 모양으로 이 각화치은이 이식이 됐다고 하면 그 각화치은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임상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장기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장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셜 티크니스 플랩과 이 풀 티크니스 플랩의 서로 힐링이 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할 때 파셜 티크니스로 굉장히 어렵게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슈처를 할 때 하방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힘들거든요. 근데 원래 갖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위치 이하로까지 힘들게 내릴 필요 없다는 거고요. 또 굳이 파셜 티크니스로 하는 것보단 풀 티크니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파셜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으로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냥 쉽고 편하게 풀 티크니스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해도 각화치은이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각화치은이 파셜 티크니스와 비교했을 때 절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다. 수술도 간편하고 좋은 티크니스의 조직도 처음에 만들어지고 해서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쌤들도 뭐 굳이 힘들지 않게 풀 티크니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두 증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프리징기발 그라프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프리징기발 그라프트가 이렇게 스트립 그라프트를 했을 때 주변 조직과 굉장히 이렇게 매칭이 좀 잘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직의 두께에 따라서 주변의 조직과의 이 매칭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약간의 이질감이 생기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원래 갖고 있는 이 팔레이트의 특징들이 더 많이 오랫동안 더 많이 남아 있고 얇으면 얇을수록 팔레이트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이 어떤 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얇으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두껍게 이식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질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 각화층을 이식을 할 때 이 두께에 따라서 힐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스트립 그라프트 이게 그 얇은 두께의 각화치은을 이제 7번 부위에 이식했을 때의 힐링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어떤 요 당시에 수술적으로는 어떤 패드의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트립 그라프트가 이렇게 안착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잘 생착이 돼서 이 정도의 이게 넓은 각화치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깊은 이 베스티블이 이렇게 잘 형성된 거를 볼 수 있죠. 스트립 그라프트를 했을 때. 그렇지만 스트립 그라프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트립 그라프트는 어떤 머슬 포스나 어떤 움직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스트립 그라프트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환자분의 최종 보철이 들어갔을 때 이 스트립 그라프트 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접쳐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원래 있었던 모양에서 변형이 생겨버렸죠. 근데 제가 처음 자연차 정례에서 스트립 그라프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정례를 보여드렸죠. 주위의 조직과 매칭도 잘 되고 이 환자분에서 이 스트립 그라프트가 잘 됐던 이유는 머슬 포스가 많지 않고 알베올라 본의 깊이가 충분한 부위에 이식한 거거든요. 이렇게 알베올라 본이 충분하고 베스티블 뎁스가 이렇게 충분한 깊이에 있는 환자에서는 스트립 그라프트가 아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지만 베스티블 뎁스가 없고 머슬 포스가 많고 머슬의 움직임이 많이 있는 쪽에서는 스트립 그라프트는 그 원래에 갖고 있는 각화치은의 형태를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머슬 포스가 작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두꺼운 조직의 각화치은의 이식이 필요하구나라고 요 증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증례에서 조금 전에 6번에는 각화치은이 있었고 7번에는 각화치은이 없었고 여기는 있었던 그 증례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스트립 그라프트 했던 증례이거든요. 보시면 이 6번 주변에는 각화치은이 좀 있는데 7번 주변에는 6번 주변에 각화치은이 없어서 약간 징기바이티스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페리임플란트 징기바이티스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의 각화치은을 좀 늘려주고 싶어서 이제 스트립 그라프트를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번 부위의 한 스트립 그라프트는 머슬 포스가 있는 부분이고 머슬의 움직임이 많이 있는 부위다 보니까 오히려 이식하지 않은 상태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변형이 생긴 거예요. 변형이. 대신에 6번 부분은 6번 부위에는 베스티블의 뎁스가 있고 머슬의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각화치은이 이렇게 충분히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립 그라프트 자체가 스트립 그라프트가 굉장히 써도 되는 부위가 있고 쓰면 안 되는 부위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증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두껍게 이 환자분에서 같은 환자분에서 뒤에 7번 부분에 각화치은이 이제 부족해져서 더 두꺼운 각화치은으로 이식을 한 거죠. 이렇게 두꺼운 각화치은으로 이식을 하니까 이 각화치은이 만들어지고 이 각화치은이 비로소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힘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쌤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머슬의 움직임이 조금 많이 있는 베스티블이 없는 부분에서는 각화치은 이식을 할 때 두껍게 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베스티블이 깊고 머슬의 움직임이 없는 곳에서는 얇게 이식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종합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프리징니멀 그라프트 테크닉이기도 하고 이제 그 이론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한 그 프리징니멀 그라프트 케이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베스티블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얇아도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얇게 만드는 거죠. 밑에 아래쪽 부분도 가능하면 매칭이 되면 좋으니까 이질감이 생기지 않으면 좋으니까 얇게 이 부분도 좀 얇게 형성하면 좋겠죠. 이 부분도. 그렇지만 뒤쪽 부분은 가능하면 두껍게 이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위에 부분은 티슈의 두께가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두껍게 형성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리징니멀 그라프트를 같은 두께로 떼내서 전체적인 두께의 변화를 이렇게 이제 메스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줘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줬을 때 이제 힐링과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각화치은의 이식이 별로 눈에 이질감을 주지 않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주변 저직과 잘 매칭이 되고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한 적절한 양의 각화치은이 만들어지는 그런 FGG 테크닉이 가능하다는 거죠. 술 전과 술 후에 비교해 보면 앞에 5번 치아의 각화치은도 굉장히 많이 증대되어 있는데 많이 증대되어 있는 각화치은이 별로 이렇게 이질감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이 각화치은도 충분하고 좀 견고한 그런 각화치은이 이렇게 잘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서브 앱셀리아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나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 프로시디어나 이 부분들은
서브 에피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전치부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구치부 임플란트에서의 이제 각과체인 얘기여서 이제 그 부분은 내용을 빼고 이제 구치부에서 페네스트레이션 프로시디오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하고 있지 않고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별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이 원래 자연체가 갖고 있었던 각과치인을 최대한 보존하는 술식,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발치 후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증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요 6번 치아를 이렇게 발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6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한 건데요. 6번 치아의 협측에 굉장히 두꺼운 이 각과치인이 있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의 볼륨이 주위에 있는 치아보다는 볼륨이 약간 뭔가 이 치아가 약간 협측으로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협측으로 위치되면서 치아는 협측으로 위치가 돼도 협측의 그 볼륨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각과치은이 이렇게 각과치은에 원래 있었을 것 같은 이런 각과치은의 왜곡을 만들어주고 이런 왜곡이 그대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임플란트에서는 이런 게 허용되질 않아요. 임플란트에서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협측에 있던 치아를 좀 더 이제 설측의 정상적인 위치로 바꾼 거죠.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골리식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보철 사진이고요. 2년 10개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각과치은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각과치은을 최대한 보존한 거죠. 그렇지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는 발치가 되고 나면 협측의 볼륨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협측의 볼륨이 줄어드는 쪽으로 변화가 생기고 협측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만큼 각과치은의 코로날로의 변이도 같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전과 술을 비교해 보면 이 각과치은의 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뭐 이 정도의 미코딩니말 정션이겠다라고 하는 위치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도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 첫 케이스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임플란트 정례에서 이 각과치은을 골 이식을만 하더라도 이게 각과치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같이 동반해서 골의 볼륨을 만들어 주게 되면 볼륨이 있는 상태에서는 각과치은이 만들어진 각과치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갖고 있었을 것 같은 미코딩니말 정션을 넘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치까지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특별하게 어떤 스레드의 노출은 없었지만 그쪽에 컨캐비티는 있었기 때문에 골 이식을 충분히 하고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풀 티크니스로 한 거죠. 풀 티크니스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일부러 힘들게 아래까지 내려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미코딩니말 정션과 같거나 약간 하방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서 위치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 미코딩니말 정션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 각과치은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각과치은이 만들어진 거죠. 이 만들어진 각과치은이 협측의 볼륨이 변하지 않는 한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측의 볼륨이 변하지 않는 한은. 술 전과 술을 비교해 보시면 술 전에
이 판액에서 보이지 않았던 상당히 크레스트 정점에 있었던 미쿠니말 정션이 협측에서 충분히 넓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골이식과 폴티그네스 에피칼 포션드 플랩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화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화층이 6년 4개월이라는 팔로우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볼륨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이 증례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할 이렇게 마지막 증례인데요. 이 증례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환자분은 5번과 7번 차를 발치하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골이식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던 증례이거든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게 되면 각화치은이 굉장히 수술적으로 이 크레스탈과 설측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이가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측의 각화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임플란트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렇게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양의 골이식을 하는 거죠. 충분한 양의 골이식을.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번 부분에, 7번 부분에 각화치는 거의 이렇게 설측만 각화치는 있고 협측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 5번 자리에도 상당히 이 크레스탈로 이렇게 변이가 생겼겠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힐링이 됐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인 이 각화치의 양이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겠죠. 이 부분에서 비교해 보면 각화치의 양이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리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양이 뭐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협측에서 봤을 때도 이 협측에서 이 각화층이 보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수술 직후에 보이지 않았던 이 협측의 각화층이 여기서 이제 각화층이 보이는 거죠. 골은 이렇게 잘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2차 수술할 때 풀 티크니스로 에피칼 포션드 플랩을 하는데 뮤코직니말 정션을 뭐 지나치게 넘어서 이렇게 굳이 하지 않고 해도 된다는 거죠. 결과를 보시면 협측에 각화층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술 전과 술 후를 비교해 보면 7번 부위에 각화층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6번 부위에 협측의 각화층이 뮤코직니말 정션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거의 이렇게 이제 거의 정상적인 모양의 치아의 각화층의 모양대로 뮤코직니말 정션이 재생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3년 6개월째 팔로업 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4년 6개월째 협측의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층이 4년 6개월째 뭐 충분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변 환경들이 좋았을 때 술 전과 직후와 이렇게 3년 4개월 6개월이면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 파필라 실제적으로 이때 제가 보철을 한번 바꿨거든요. 보철의 형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파필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로 재보철을 한 거예요. 19년도에.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재보철이 되고 파필라가 좀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6년 후의 상태를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한 양의 각화치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프록시말 쪽에 파필라가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증례였습니다.
여기에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임플란트의 골 레벨이 주변에 있는 자연치아와의 어떤 그런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의 높이가 잘 형성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CT 사진을 보시면 6년 5개월째 이렇게 협측의 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특히 6번 부분에 골 이식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6번 부분에 골 이식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협측에 충분한 양의 이렇게 골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협측에. 7번 부분은 뭐 이렇게 발치 후 즉시니까 협측에 충분한 양의 골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술 전과 술 후에 전체적인 골의 높이에 특별하게 어떤 골의 높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원래 갖고 있었던 이 골의 높이에 잘 유지되고 있고 전반적인 협측의 볼륨이 CT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볼륨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잘 치유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방법들 중에서 폴티그니스 에이퀄리 포션 플랩, 그 다음에 프리니발 그라프트,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저는 구치부든 어디든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각화치은을 보존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골 이식을 해서 충분하게 어떤 그런 협측의 볼륨을 만들어주면 각화치은이 자체적으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강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TV